황산벌, 왕의 남자, 사도, 박열 등 다양한 사극을 선보이며 사극의 대가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이준익 감독. 여기 그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또 하나의 이준익표 사극이 개봉한다는 겁니다.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 물고기와 사랑에 빠져 자산어보라는 책을 집필한 정약전의 이야기인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16년 개봉했던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 이어 그가 두 번째로 도전하는 흑백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흑백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이 인물과 서사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이번 영화는 자산어보라는 서적의 의미와 그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속 핵심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정약전과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던 실존 인물 창대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흑백이라는 선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다는 설경구 배우와 지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조선제일검 이방지역을 맡으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변요한 이외에도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찍는다는 소식에 다양한 배우들이 특별 출연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개봉 전 영화 자산어보의 소재가 되는 정약전의 책 자산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극장에 가시기 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산어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저자인 정약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이에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정약전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정약전은 1758년인 영조 34년 경기도 광주에서 아버지인 정재원과 부인인 해남윤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재원에겐 두 명의 부인이 있었고 첫째 부인 의령남씨 소생인 정약현이 집안의 장남이었으니 정약전은 둘째였죠. 이후 각각 2년 터울로 1760년과 1762년 부인 윤씨 사이에서 셋째인 정약종과 넷째인 정약용이 태어나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정씨 사형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약용 위로 누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약전이 19세가 되던 해이자 정조 즉위년인 1776년 아버지 정재원은 호조자랑이 건직에 임명되었고 이에 정씨 일가는 한양에서 살게 됩니다. 정씨 일가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17세기 초 청나라에선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는 시간이 흐르며 청나라와 교류하던 조선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17세기 중반부터 서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학을 주로 연구하던 사람들은 성호 이익을 비롯하여 당시 권력 궤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었죠. 아버지 관직 임명에 의해 한양에 올라온 정씨 사형제는 바로 이러한 남인 계열의 인사들과 교류하며 서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였던 정약현의 처남인 이벽이 정씨 형제들에게 서학을 전파했고 교류에 심취한 정씨 형제들은 서학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특히 셋째인 정약종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서학의 이념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783년 정약용의 매형인 이승훈이 우리 역사 최초로 세례를 받은 영세자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정약전의 가문은 당시 서양을 통해 들어온 서학을 진취적으로 수용했던 가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학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이상한 학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1791년 정씨 가문의 사촌이었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하자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리학이라는 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배계층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양반이 지배계층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적 이념을 어겼다. 조선 정부는 윤지충과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한 후 이들을 사형시켰으니 이 사건이 바로 천주교 박해의 시작인 신해 박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은 반대파인 남인 세력을 축출할 아이디어를 얻었죠. 바로 서학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차재공이라는 남인의 인물을 국가의 주요 관직에 임명하고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계열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었으며 정약용은 앞으로 서학을 믿지 않겠다. 본인은 서학에서 손을 놨다는 내용으로 정조의 제위 기간에 장문의 상소를 올린 적이 있으니 노론은 반대파인 남인 계열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노론은 칼을 갈았고 1800년 정조가 사망하자 다음해인 1801년 순조 1년에 칼을 꺼내게 됩니다. 바로 신유박해라 불리는 대대적인 천주교 색출 작전이죠. 이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총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유배를 떠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정약종, 이승훈, 이벽 등 정씨 가문의 사람들은 서학서적을 숨기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했고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 또한 관련자로 끌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서학에서 손을 뗐다는 증거가 밝혀지며 사형 대신 유배를 받게 되었죠. 이리하여 정약용은 경상남도 장기현으로, 정약전은 전라남도 신지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두 형제는 다시 서울로 압송됩니다. 바로 첫째 형 정약현의 사위였던 황사형의 백서 사건 때문입니다. 신유박해로 조선의 천주교도들이 희생당하자 황사형은 조선의 실태를 북경에 있는 천주교 주교인 구배아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밀서가 발각된 것이죠. 대략적인 내용은 외국 군대를 데려와 강제로라도 천주교 교리를 조선에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에 정약전과 정약용 두 형제의 사건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형제는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었지만 권력을 잡은 노른계열은 서학학산의 방지에 대한 명분으로 정약용은 강진현,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깡촌으로 재차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리하여 영화 자산어보의 주인공 정약전은 흑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맨 처음 정약전 선생님이 유배를 떠난 곳은 지금의 흑산도가 아니라 흑산도 바로 옆에 있는 섬 우이도라는 것입니다. 1801년 당시 흑산도는 대흑산도인 지금의 흑산도와 소흑산도인 우이도를 합쳐 부르던 개념이었고 흑산도라는 기록 때문에 지금의 흑산도가 정약전 선생님의 유배지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죠. 대흑산도로 유배지를 옮긴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신유박해로 인한 정약전의 첫 유배지는 소흑산도인 우이도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했던 흑산도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섬이었고 사람들은 바다에 의존하여 식량을 구했죠. 실제 유배지에서 두 형제가 나눴던 편지 기록을 보면 정약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밥을 먹고 사는 게 호강인 줄 몰랐다. 그만큼 흑산도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꼬박꼬박 새끼밥을 잘 챙겨 먹다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들의 힘든 삶을 목격한 정약전은 흑산도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해양생물에 대해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어떠한 물고기들이 언제 잡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매우 실용적인 지식이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흑산도에 살던 창대라는 청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자산어보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 자산어보는 바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약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 서문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1814년 집필된 정약전의 책 자산어보의 구성은 3권 1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어보를 조선 최초의 어류백과사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보다도 약 11년 앞선 1803년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전과 동시에 경남 진해로 유배를 떠났던 김려라는 사람이 우에 이어보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조선 역사상 최초의 어류백과사전이며 자산어보는 조선 역사상 두 번째 해양생물사전이죠.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 과학에서 쓰이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의 체계적인 구분법을 활용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1권에선 비늘의 유무에 따라 인류와 물인류, 2권에선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계류, 3권에선 물고기와 갑각류 이외에 해초나 불가사리 등의 잡류 등으로 대분류를 하여 해양 생물을 설명했죠. 구체적인 수치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분류 4개가 중분류 55개로 분류되며 이는 또다시 소분류 226개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분포, 장소, 습성, 명칭에 대한 이칭, 조리방법, 민간요법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같은 어종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척추뼈의 수가 달라지는 해부학적 지식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산어보는 현대 해양과학사에서 상징적인 연구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법은 서양보다 100여 년 앞선 것이라고 해요. 자산어보는 19세기 당시 지금과는 다른 어종들의 분포, 이를 통해 유추한 수온 변화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양사와 기후 연구에 주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책에 적힌 조리법을 통한 음식사, 민간요법을 통해 본 의학사, 물고기의 이름에 대한 이칭, 즉 사투리에 대한 기록을 통한 언어발달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능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에 그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백과사전 하면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시각자료, 그림을 넣기 마련인데 정약전의 책 자산어보에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막상 자산어보를 읽어보면 이게 어떤 생물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에 아직까지도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자산어보에는 그림이 없는 걸까요?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에서 동시기에 발간된 각종 어류백과사전, 그리고 그 이전 시기에 발간된 각종 백과사전에는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이 나눴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어보의 기획 단계에서 원래 책의 제목은 해족 도설이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종족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을 만들겠다던 정약전에게 동생 정약용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글씨로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약용은 그림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정약전이 그림을 못 그렸다. 그림을 넣으면 대량 인쇄가 어려우니 글만 넣은 것이다. 여러 가설 중 윤공이 동의하는 가설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한계입니다. 조선은 그림보다 문자가 우선시대였던 시대입니다.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은 문자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당대 사대부들의 학문적 기조였죠. 비록 실학자이긴 했지만 정약전과 정약용 또한 조선이라는 유교국가를 살았던 양반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산도로 예배를 떠나기 전까지 새끼밥을 먹는 게 힘든 줄 몰랐던 양반계층이었죠. 그림을 넣는 것보다 글이 더 낫다고 말하는 정약용, 이를 받아들이는 정약전,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글로써 표현된 성현들의 말씀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산어보의 집필 취지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함임에도 그림을 넣지 않았다는 것, 백성들이 알기 힘든 한자로 적었다는 부분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윤공 개인적으로도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약용, 정약전 두 사람의 한계가 아닌 시대적 한계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위인은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대가 정한 틀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인물, 다른 하나는 시대가 정한 틀을 깨는 인물, 보통 우리에게 널리 기억되는 인물은 바로 후자죠. 한자 대신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던 세종대왕처럼 말입니다. 만약 정약전이 자산어보에 그림을 넣었다면, 혹은 백성들이 알기 쉬운 언문으로 적었다면 그는 후자에 속하는 위인 중 한 명이 되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산어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산어보라는 명칭입니다. 자산어보에서 첫 글자 자는 검을 자라고도 읽지만 검을현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정약전이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자산어보라고 했는가, 아니면 현산어보라고 했는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양쪽 입장 모두 합리적이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논문 링크를 참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산어보의 저자가 정약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대흑산도에서 집필했지만 단편으로 된 자료들을 모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어보로 정리하여 공개한 사람은 바로 동생 정약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약용의 제자 이청이라는 사람이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정약전이 쓴 원본 자산어보의 부족한 부분을 훗날 이청이 정약용을 도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구로 채워 넣었고 각종 주석을 달며 지금의 자산어보를 만들었으니, 이에 자산어보는 정약전과 이청의 공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집필 과정과 집필 목적에 대해선 영화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라 생각하여 저자의 유배 배경과 책에 대한 정보에 집중해봤는데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화 개봉 후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